겸손은 다스베이다 263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시영 TV 개국 3년이라서 중간에 전화 연결합니다.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입니다. 이참에 네. 구독자 좀 늘려보겠다고? 네. 어깨띠를 하고 가면은 더 많이 는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은영 TV 네.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6만 6천 한 지금 900 정도? 오늘 한 100분만 들어오시면 이제 6만 7천. 이제 100분? 네. 너무 작아. 네. 10만 명 가봅시다. 네, 10만 갈 수 있을까요? 10만 명 가봅시다, 이참에. 네. 그러면 10만 명 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 이제 10만 명 가야 하는 이유가 수익 구조. 수익 구조. 네. 박시영 대표하고 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네.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행정관이었죠. 네. 박시영 대표, 이은영 소장 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여론조사 행정관으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제 옆자리에 앉았었어요. 10만 가야 되겠지. 좀 만들어주세요. 만들었어요. 네. 이은영 TV입니다. 네. 그때 박시영 대표 그 청와대 있을 때 잘했어요? 박시영 대표가 제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저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박시영 대표가 먼저 길을 잘 닦아놓으면 내가 그 다음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결국 오늘 그날이 온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스베이다.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이게? 중간 연결이 안 되잖아. 청와대 옆자리에 앉았는데. 저도 다스베이다에 나올 날이 올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10만 가면 네. 어떻게 할 거예요? 10만 되면 이제 20만 가야죠. 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방송에 목매지 않아도 돼요. 채널이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한 번 더 나가려고. 자, 10만 걸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유일하게 가상번호 전화면접 그리고 RDD, ARS를 동시에 조사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기관이자 유일하게 평일 퇴근 시간 이후 조사를 시작하고 주말을 또 동시에 조사하는 유일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여론조사. 비싼 게 진짜예요, 진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직장인하고 30대 남자는 일반 조사에서는 접촉이 안 돼요. 여기 이제 가상번호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이 아주 쉽게 되거든요. 여론조사 보면은 30대 직장인 남자, 이게 어떻게 조사되는지 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때 잘 안 잡히니까 그냥 가중치 주고. 그렇죠. 퉁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100샘플 잡아야 되면 50만 잡고 나머지는 가중치로 그렇죠. 하거든요. 왜냐하면 2박 3일 동안 혹은 1박 2일 동안 조사를 끝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아무리 전화해도 그 연령대 직장인이 안 잡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나머지 절반은 이럴 것이다 하고 퉁쳐요. 전화 자체를 안 받으시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상번호를 쓰면 되지 않냐? 비싸요. 엄청 비싸요. 비싸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네. 게다가 퇴근 시간 이후에 조사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면접은 수당이 더 붙거든요. 주말도 조사 안 하려고 하죠. 주말에 특히 안 하려죠. 왜냐면 인건비가 더 비싸니까. 그래서 퇴근 시간 이후에 하고 주말에 하고 가상번호를 하고 전화 면접을 하고 또 게다가 ARS를 동시에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여론조사예요, 이게. 정확해요. 아주 정확합니다. 네. 비싼 게? 자.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조사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여론조사 꽃을 찾게 돼 있어. 맞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ARS 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고 지역마다 막 편차가 엄청 생길 거예요. 네. 이 기준이 되는 조사가 좀 필요하죠. 그 기준점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요 구독할 때만 목소리가 작아져요. 네. 구독이 대세니까. 구독이 대세예요. 구독이 대세.
지난 대선 때 도대체 어떤 조사가 맞는 거야? 얼마나 불안해. 맞아요. 그럴 때 여론조사 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여조 라이팅이라는 말이 지난 대선 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ARS랑 캣트랑 이게 막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수님이 만드신 신조어가 사실 지난 대선에서 나왔었거든요. 여조 가스라이팅 했죠, 지난해. 네, 역대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네. 역대 그렇게까지 큰 격차가 나는 여론조사가 매주 나오는 경우가 없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튀었잖아요, 왔다 갔다. 그렇죠. 여조 가스라이팅을 보면서 제가 대선 끝나자마자 네. 그 다음날 이거 시작해야 되겠다고 그렇죠. 결심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도 안 그쵸. 됐잖아. 마지막 조사도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는 조사가 많았어요. 그렇죠. ARS 조사 편차 큰 것들이 많았었어요. 10% 이상 차이 나버리면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아, 어차피 투표하다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 대세론이 형성이 되면 중간에 있는 분들이 투표를 안 해버리거든요. 그 거를 다시는 볼 수 없어서 이거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난주 출범 1년 맞았다고 홍보성 기사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수 지층이 오랜만에 결집할 계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네. 자, 정당 간 격차는 그래서 좀 줄어들었는데, 근데 꽃 조사로는 단 한 번도 이게 뒤집어진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지난주에 이게 뒤집어진 여론조사들이 있어요. 네. 여론조사 꽃은 가상번호를 통해서 정확한 화이트 칼라 계층의 그 핸드폰으로 지금 접촉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조사들은 거의 RDD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직업군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 그렇습니다. 네. 가상번호를 통해서 이 30대, 40대 화이트 칼라군이 잡힌다는 게 여론조사 꽃 거다. 지금 여론조사 꽃 자를 보면은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0대에도 50%가 넘고 40대도 지금 60%가 넘어요. 근데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런 게 차이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꽃에 특히 전화면접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뒤집어진 조사를 끄집어내서 김남국 코인 건으로 다 죽게 생겼다. 거짓말이에요. 내 입을 잘 봐봐.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가면 다 죽게 생긴 건 국민의힘이에요. 그걸 뒤집겠다고 검찰 캐비넷이 열렸고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챕터가 김남국이다. 김남국 의원이 잘못한 정도, 상임위, 쉬는 시간 중간중간 했다. 그에 걸맞는 정도의 윤리적 비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수사, 압수, 포토라인, 기소, 법정에 세우겠지. 그리고 3년 후에 무죄 나이고. 검찰은 이 기술로 사람 여럿 죽여왔어요. 그걸 또 하는 거지. 꼬리를 물고 이참에 김남국 때문에 이재명 물러가라. 여기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내 입을 잘 봐봐. 택도 없는 소리다. 그저께랑 어저께 권리당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거 아니냐. 김남국 의원을 살리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네. 게시판 많이 보시나 봐. 네. 특히 우리는 전화면접 조사 대목을 잘 봐야 돼요. 네. 이게 가장 비싼 조사고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딴 데서 못한다 이거 정말. 진짜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비영리 여론조사 그런 데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걸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일반 회사에서 이렇게 한다 사장이 먼저 그만하자고 할 거예요. 네. 내가 하자고 그랬는데 이거. 그러니까. 갤럽도 제가 보기에 만만치 않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는 그 선대 회장님이 유지를 그걸 남겼대. 정기조사를 꼭 해라. 여기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는 네. 가상번호가 아니야. 가상번호 아니고 거기 RDD죠. 네. 우리보다 싸.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조사가 워낙 많아갖고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자, 그러하고 요즘 여론조사 하다 보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을 느끼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좋아 빠르게 가. 네. 응? 족바가. 네. 굳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10만! 10만 가도록 해! 이 이슈를 먹어치우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네. 한일 정상회담, 지난 주말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게, 최소 6개월 전 일인 것 같잖아. 그렇죠. 네. 좋아 뭐라고요? 족바가. 네. 아니 이런 대통령 처음 봤어요. 진짜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그러니까 웬만한 네. 따라갈 수가 없어 이거. 진짜 이슈 히터야. 네. 지금 해서 이제 막 보도돼야 되는데 벌써 다 넘어갔어. 시다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 그걸 마치 사과인 것처럼 보수 매체가 포장해 주길래 그게 사과니 아니냐 물어봤더니 66%가
사실 아니잖아. 라고 답해서 이제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벌써 지나갔어. 자, 네. 시찰탄 파견 아주 잘 이루어질 것이다. 검증이 오염수 방류 명분만 줄 것이다. 들러리가 될 것이다. 오염수를 처리수로 용어 변경 검토한다. 기사가 있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이야. 이 용어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굴욕적인 결정이다. 네. 일본 관련 이슈는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도 한 10%씩 빠져요. 그렇죠. 예. 네. 보기 문항의 단어들이 센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사죄, 굴욕적, 근데도 10% 빠진 결과들이 나왔다. 그렇죠.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보수층에서 잘 선택을 안 해요. 그렇죠.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 관련 이슈는 보수층에서도 지지층 10%가 빠지는 맞습니다. 정도로 잘못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총선에서 이거 걸리면 죽음이야. 맞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3대6 구도예요. 그러나? 야. 박시영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나 보네요. 자, 여보세요? 예, 생방송 중입니다. 예. 근데 잘 돌아갑니까? 없으니까 더 잘 돌아가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덕담 한마디 좀 해주시죠. 박시영 TV는 3년이나 된 만큼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잘못된 기대예요. 자, 우리 방청객들이 박시영 TV 3년 개국을 축하하는 목소리를 낼 거예요. 자, 아까 준비한 거 있죠? 잘? 잘 안 될 거다. 우리가 거기 똑 보냈는데. 비싼 거던데. 돈 많이 썼어. 왜냐면은 4년은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보냈어. 우리 50만 독자 확보를 위해서 기본 청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막는지 고민할게. 자, 이제 전화 끊어요, 이제. 끝. 자. 그 일본 관련 이슈 중에 윤석열 정부가 이것만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수산물 수입 재개예요. 오염수 방류 동의하고 나면 그 다음은 수산물 재개 아니겠어? 이거 막을 수 없지 않겠어? 정부가 그렇게까지 부인하면 믿어주는 사람이 절반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어주는 사람은 요만큼이고 이만큼을 안 믿어. 정부의 신뢰도가 이렇게 낮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20대 남녀 인식차가 크더라고요. 20대 남성만 현 정부에 대한 이상하게 신뢰도가 너무 믿어요. 그러니까 네. 특히 더 20대 여성의 불신이 크다. 20대 여성은 믿질 않아요. 21.4%여서. 그리고 20대 남성이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그나마 있는 편이다. 20대 남성의 보수성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80%가 믿는 건 아니에요. 그 보수성도 가정된 게 있어요. 20대는 신뢰도가 아주 낮지 않을까 싶은데 절반 정도로 된다 가지고 높다고만 하나 20대 남성이 전부 다 보수화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과도한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자, 정상회담 성과. 이거 성과가 있다가 더 높은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3대 6이에요. 네. 전혀 없다도 거의 35%. 전화 면접에서 이렇게 응답하기 네. 어려워요. 그렇죠. 사람이 면접하는데 그러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아주 안 좋다는 거죠. 기분이 아주 안 좋다. 네. 오늘 방송하고 나면 10만 가겠어요. 네. 여론조사 분석하는데 기분이 안 좋다. 이분이 근본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훈련 받았어요. 자, 전 정부 책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남 탓, 변명이다. 적절한 판단이다. 거의 모든 이슈가 큰 틀에서 이 3대6 비율 안에 있어요. 그렇죠. 거의 포기 상태가 된 거죠. 윤석열 정부 지지율의 특징은 20%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20% 들어가기 직전에 뭔가를 해요. 네, 맞아요. 극적인 걸 뭔가 해요. 뭐 하나 나와요. 야당을 때리거나 네. 뭐가 아니면은 노조를 때리거나 맞습니다. 뭔가 극적인 걸 해. 대통령실도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대동해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론조사 전문가처럼 말할 수는 없어요. 어린이 동원해서 어린이들을 대동해가지고 나 좀 예쁘게 봐줄래? 뭐 약간 이런. 예쁘게 봐줄래? 아, 네. 그냥 자기 지지층에게 이제 나 좀 살려줘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10만. 네. 저 구독 좀 해줘요. 네.
그런 분석 좋아. 직관적으로 와닿잖아. 그런 느낌의 행사들이 쭉쭉 기획이 되고 있고. 예쁜 척 한다? 네, 예쁜 척 하고, 이게 좀 애교를 떠는 거죠. 자, 정부에서 하반기에 오를 것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오를 것 같냐고 물어봤어. 하반기 경제 어려울 것이다. 이것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2대 7.5잖아요. 보수도 안 믿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60대, 70대도 20%대, 3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주변 분들하고 얘기하시면 그런 말 많이 하실 거예요. 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여론조사 전문가처럼 얘기해 주세요. 네. 주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신방 가겠어. 네.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게 누구 책임이냐. 정부의 무능. 정부의 무능이 지금 굉장히 높게 나왔죠.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가격 상승이 외생 변수고. 네. 외교 실패, 정부의 무능, 이게 대통령 책임이거든요. 두 개 외생 변수가 딱 한 35 정도 나오잖아요. 대통령 지지하는 층은 저걸로 그렇죠.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를 대고 있는데 자기도 다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화폐 포함해야 되느냐. 네. 포함해야 된다. 이참에 고위공직자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렇게 공감도가 높으면 전수조사 좀 하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치고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안 한다잖아요. 이제 캥기니까 안 하는 거죠. 캥기니까. 이제. 챗 GPT가 나왔잖아요. 많은 직업군이 사라지지만 데이터 분석가는 안 사라져요. 이은영 TV 열심히 보시면 데이터 분석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갑자기? 이은영 TV를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니 이은영 TV를 보면 네. 뭐 캥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분석이지. 정성적 분석이야. 그렇죠. 정성적인 분석이에요, 이것도. 네. 자, 신만 갈 거야. 자,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짜놓는다면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양배추를, 비타민 가득 여주를, 붉게 연근 레드비트를 청정 제주가 키운 농산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네이처의 다양한 즙과 진액, 젤리 스틱을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음주 단속이 있겠습니다. 후 불어주세요. 너너너너너. 아니 알코올 수치가? 예? 저 가글만 했는데. 이런 알코올 들어간 가글을 썼군요. 그러면 입마름에 구취도 날 수 있습니다. 닥스메디 쿨센스 케어 플러스 가글을 써보세요. 쿨센스 케어 플러스 가글이요? 네, 무알콜에 프로폴리스와 강황 추출물이 합의된 치과에서도 처방되는 가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닥스메디 가글만 써야겠어요. 자, 이번엔 김영면 의원 모시겠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했을 줄이야. 책이 하나 나왔나 보네. 네. 10년 전에 대학로였었죠. 그랬죠. 예.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유호송 씨. 제가 10년 전에 대학로에 처음 만났거든요. 김용민 의원과 함께.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고, 민변. 변호사로 네. 제가 모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검찰이 어떤 집단인지를 여실히 드러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결론이 끝난 것 같아요. 이 유호성 씨 사건 네. 간단하게 요약하면 중국과 북한 출입국 기록을 조작해서 유호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던, 왜냐? 박원순 시장 간첩을 고용했다.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거든. 그랬죠. 네. 그런데 이걸 끝까지 추적해서 그 조작을 밝혀냈던 민변 변호사가 있었으니 그 이름 김용민이었다. 감사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벙커 그때 대학로 있을 때 유호성 씨 만났는데 유호성 씨 억울해가지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근데 지금은 자신을 변호하던 변호사와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도둑놈이라고 불러요. 이게 진실이 밝혀진 게 변호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한 것도 있는데, 중국이 사상 최초로 이 출입경 기록 이 가짜라고 공식적으로 회신을 해줬어요. 보통은 중국이 우리가 사실조회하면 한국 국내 사정이라고 응답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건 답을 해줬어요. 사상 최초로. 중국이 그만큼 열받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밝혀지기 전에 검찰이 자기들이 중국 쪽에 조회해봤다 하는 법정의 공문서를 검찰이 냈거든요.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받아온 출입국 기록, 그거 다 가짜라고 검찰에 주장했거든요. 근데 검찰이 법원에 냈던 그 공문서가 전부 다 가짜였어요. 그렇죠. 검찰도 회신이 안 올 거다라고 다들 생각했던 거예요. 원래 안 오거든요. 회신 오기 바로 며칠 전쯤에 또 다른 문서를 하나 또 위조했어요. 회신이 안 왔으면 위조 문서를 또 내서 유우성을 절대로 수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회신이 오기 전부터도 변호사들이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면 거기 팩스 번호가 있는데 팩스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피싱 사이트야. 맞아요. 피싱 사이트였고 들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이 회신을 안 해주니까. 근데 중국이 회신을 한 거예요. 이거 가짜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납작 엎드렸을까? 아니. 중국을 믿지 말고 대한민국 검찰 믿으라고 그랬어. 대한민국 정부 말을 믿어야지 법원이 왜 남의 나라 정부 말을. 남의 나라 출입국 기록하냐. 그 나라에서 가짜라는데 검찰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라. 정말 엄청난 사람들. 진짜 황당하지. 말도 안 되니까 유호성 씨가 이겼거든요. 여기서 검찰이 끝내느냐? 절대 아니지. 유호성 씨한테 보복 기소를 합니다. 맞아요. 유호성이 대북 송금 브로커다. 검찰은 자기들이 한 나쁜 짓은 생각하지 않아요. 넌 내게 모욕을 주었어.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이게 검찰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때 검찰이 이 문서들이 가짜라는 걸 몰랐을까? 알았죠. 수사를 했어요. 문서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과 협력자들을 수사를 했고 검사도 수사를 했는데 수사 결론은 국정원 직원들은 위조한 거 알았다. 그래서 기소. 그런데 검사들은 국정원 직원한테 속았다. 불기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재조사했거든요. 검사가 몰랐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요. 출입경 기록이 위조되기 전에 이미 수사 단계에서 원본을 이 사람들이 떼어봤어요. 이미. 원본을 보고 이게 출입경 기록이 없으니까 도강한 걸로 기소를 했거든요. 출입경 기록이 없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네. 이미. 그런데 출입경 기록을 살짝 바꿔서 갔다 온 것처럼 딱 만들어낸 거죠. 검사 입장에서는 몰랐을 수가 없는 자료들인 그렇죠.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 떼와서 알았다는 거야. 안 나오니까 그러면 강을 헤엄쳐서 넘어간 걸로 하자. 이렇게 구성해야지. 했다가 위조를 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가짜인 줄 알면서도 중국에다 그럼 사실조회 해보자고 보냈는데 안 올 줄 알고. 근데 처음으로 온 거예요. 유호성 씨는 진짜 하늘이 도운 거지. 진짜 하늘이 도왔다는 게 답변 오기 한 일주일 전쯤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 재판부가 바뀔 것 같으니까 이 사건을 선고를 연기하겠다. 다음 재판부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변호인단위 회의에서 저거 사실 중국에서 회신 안 오는데 우리가 위조된 증거들을 보여줬던 재판부 판사들이 그래도 판결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재판부한테 그럼 우리가 사실조회 철회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판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했더니 재판부가 연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일주일 뒤에 회신이 온 거죠. 판결 받았으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진짜 하늘이 도왔죠. 그런데 검찰이
중국을 믿지 말고 대한민국 검찰을 믿으라고 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다 재판을 졌어요. 지고 나서 유호성 씨한테 또 보복 기소를 해요. 너 우리한테 모욕을 주었으니까 넌 어떻게든 나쁜 새끼가 돼야 해. 그랬죠. 보복 기소라는 게 저거 분명히 검찰이 미워서 기소한 것 같은데 지금도 특수부 사건들 다 보면은 사람 딱 정해놓고 표적해서 사냥하듯이 수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법원에서 단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보복 기소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은 이거는 진짜 보복이다라고 해서 법원이 처음으로 보복 기소를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검찰 60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그런 순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니네가 보복하느라고 검찰권을 남용한 거잖아 라고 법원이 처음으로 얘기한 거 이게.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는 재판받는 사람한테 가장 유리한 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거잖아요. 무죄가 선고되면 사실 검사한테는 별 불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보복 기소를 했다라는 것은 검사가 고의로 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위법한 기소를 했다. 그러면 검사는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보복 기소가 인정되니까 일본에서 저한테 연락 와서 판결문 좀 보내달. 일본의 법학자인데 너무 중요한 판결이 선고됐다. 소개하고 싶다. 사법 역사에서 굉장히 큰 획을 그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보내주기도 했죠. 자,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변호사 때. 자. 그리고 낙검수 변호도 했죠. 그랬죠. 네. 고생했죠. 그리고 오촌살인사건 변호도 예. 했고.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을 하느라고 제가 돈을 거의 못 벌었습니다, 그때. 이런 사건의 특징은 돈이 안 돼요. 자, 검찰의 생리가 그래요. 냉철한 법리에서 정의의 편에서 그런 검찰들도 있죠. 하지만 정치적 사건들, 이런 검찰들이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호성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검사들, 네. 잘 나가고 있죠. 잘 나가고 있죠. 지금 이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바보라서 속았습니다가 결론이었거든요. 바보인 척 했어요. 그런 바보인 검사를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데려갔죠. 그러니까 그 생리는 변한 적이 없어요. 간첩이 되면 그 인생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간첩이 아닌 줄 자기들도 알아요. 아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타겟이 된 이상. 그렇죠. 심지어는 북한에 넘어갔다고 했던 그날 중국에서 통화한 내역을 자기들이 갖고 있었어요. 북한에 가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야. 네, 수사하면 통화 내역 이거 당연히 압수수색 받아보잖아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싹 숨겨놓고 북한에 갔다라고 기소를 한 거죠. 설마 검찰이 없는 사실 가지고 그러겠느냐. 이재명 때려잡는 거나 이호성 간첩 만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본질이. 자기들이 찍었고 이 자는 간첩이 돼야 해. 머릿속에 이미 간첩이야.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까의 문제인 것이지 간첩으로 결론 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범죄자라잖아. 범죄자여야만 하는 거야.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 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호성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사건을 조작해내는 패턴이나 방식들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공안 사건들, 국가보안법 사건들은 수사의 중심이 국정원이거든요. 과거는 중정, 안기부 이쪽이었죠. 이걸 검찰이 재워서 꽃을 피운 게 특수부 수사입니다. 책이 나오긴 했는데 읽을 필요는 없어요. 잘했다 싶으면 사줄 수는 있어요. 지금 말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 패턴은 고스란히 복사돼가지고 이재명을 1년 동안 괴롭힌 것이고, 근데 이재명이 진짜 지독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뭐라도 하나 걸려 들어가야 되거든? 돈 10원도 받은 게 없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기법으로 이제 김남국을 건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잘못한 부분, 상임위 기간에 쉬는 시간에 거래를 했다거나 윤리적 책임 물을 수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이상한 사진 보다가 걸린 사람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윤리적 도의적 책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만고의 역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너 내부자 거래한 거 아니냐.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대선 자금 거기서 흘러나간 거 아니냐. 막 집어던지는 거야. 동시에 너 부자면서 왜 거지 코스프레 했어. 이게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이었으면 검소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난한 척 했다고 위선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당내에서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이참에 이재명 물러가라. 근데 이 사안의 핵심은 시점이에요. 이게 1년 전의 일이거든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개인 금융정보를 언론에 흘려서 이걸 시작했느냐. 그럴 수 있는 곳이 어디고 왜 지금이냐. 이 질문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 방식으로 이번 총선을 치를 거라고 봅니다.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죠. 네. 총선 전략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 사안을 바라봐야 돼요. 실제로 돈봉투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검찰이 너무 빨리 터뜨린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검찰 스케줄로는 지금 터뜨려도 총선까지 쭉 이어갈 출연진들을 다 구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터뜨린 거지. 그렇죠. 더 있다는 얘기야. 더 있겠죠. 뭐 저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를 기자들로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승리의 역사이고 승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간첩 조작하거나 사건 조작하면 30년 뒤, 40년 뒤 밝혀져요. 최근에 윤희상 작곡가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졌는데 60년 만에 내려졌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사건 진행하면서 조작이 밝혀져서 그렇지. 무죄를 받은 첫 사건이에요. 유일한 사건이에요. 통쾌한 승리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더 중요한 건데 네. 이 책의 대척점에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인규 검사가 쓴 책이죠. 그런데 그 책이 지금 정치사회 분야 1위입니다. 교보문고 갔더니 떡하니 1위 딱 있고 제 책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열받지 우리가. 열받죠. 네. 네. 그때 간첩을 만들던 기법으로 이재명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였고 그 기법 그대로 김남국을 필두로 하여 검찰 플레이가 시작될 것이다. 그게 네. 총선 전략이에요. 실제로 돈봉투 사건 명단에 저도 갑자기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지지자들도 현명해져야 돼요. 이럴 때면 야 저놈이 나쁜 놈이야. 저 새끼가 배신자야. 좋은 놈인 줄 알았더니 개놈 새끼 막 뒤에 대고 막 얘기한다. 서로 싸우라고. 서로 싸우라고 하는 게 이 기획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맞아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정치 집단에 표를 안 줍니다.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나쁜 놈이 있어야 돼요. 내부에. 근데 최근에 민주당의 이런 모습들에 실망해서 투표하러 가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 새끼 나쁜 놈이야. 쟤도 나쁜 놈이야. 막 귓속말로 해줘요. 그러면서 실망이야. 투표할 수 없어. 이런 사람도 막 나와요. 김남국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패키지예요. 이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어요. 김남국에서 끝이 아니고 김남국의 시작이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책은 살 필요는 없고. 책은 사야죠. 책은 사야지, 참.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겸손은 힘들다. 다스베이다와 함께 가면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광고하러 멀리 가셨네. 참. 책방 주인이지, 요새. 맛있다, 어쨌든.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저희하고 거의 10년 정도 같이 해왔네요. 예. 임플란트 전에도 파인프라, 임플란트 후에도 파인프라.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한 번 쓰시면 계속 쓴다고 하는 치약입니다. 후기를 확인하시고. 다양한 상황에서도 악취 잠든 역시 바스 탈취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판매량 100만 개. 판매량이 성능을 입증한다. 역시 후기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냄새를 다른 냄새로 덮는 게 아니라 분해해서 없애버립니다. 좋습니다. 섬유 탈취제도 있어요.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 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여기서 이제 통변. 여기 애플 비데의 자랑이거든요.
물줄기가 이렇게까지 올라오잖아. 거기 사람이 앉았다고 생각해봐. 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공격당하는 기분이 한 번 쓰게 되면 계속 쓰게 된다. 뭘까 기쁘다기보다는 당황한 표정이잖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런 표정이에요. 예. 특수 기능인데 예. 자 마음의 준비하고 하세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평론가 커플이에요. 동갑이에요, 동갑. 약간 이미지가 겹치는 게 있어요, 두 분이. 안경 끼면 굉장히 똑똑해야 하는데.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신 이유는 뭐냐면, 기분 좋은 뉴스하고, 또, 기분 안 좋은 뉴스를 좀 섞어보려고. 요새 하도 스트레스 받는 뉴스가 많아가지고, 김영대 평론가 양념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기분 좋은 것부터 먼저 들어가 볼까? 한글로 50-50 써놔가지고 이게 50-50이라는 뜻이죠? 네네네, 50-50.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50-50. 아, 50-50. 반반이야? 네. 그 말이 뜻이죠? 네네네. 난 이게 뭔가 싶었어, 처음에. 50-50. 그죠. 50-50라는 게 좀 입에 안 붙죠. 미국 애들 그 발음으로는 착 붙죠. 워낙에 쓰는 말이기도 하고. 예, 이름 잘, 쓰는 말이죠. 예, 이름 잘 지었어요. 이름 그러니까 잘 지었는데. 처음부터 미국을 타겟을 한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제가 2021년 말쯤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제가 당시에 K-팝의 새 국면이 있는데 K-팝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틈새 시장 전략이 아닌 일반 대중들을 겨냥한 쉽고 재밌고 반복적인 이런 음악들로 승부를 거는 새로운 공식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예언했었지. 예언을 했었죠. 여기서 예언을 했었어. 네, 2021년 말쯤이었는데. 네, K-팝의 미래 이런 얘기 하다가. 네네. 그래서 우리 총수가 틱톡이요?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뉴진스가 떴어요. 사실은 그게 같은 맥락인데 뉴진스가 기존의 모든 K-팝스러움을 벗어 던진다. 뭐 세계관, 복잡한 음악적인 구성, 뭐 난해한 뭐 프로그레션. 누구든지 바로 K-팝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인들을 좀 지원내고 그 자리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 흔히 이지 리스닝이라고 그러니까 하죠. 블랙핑크로 대변되던 K-팝 그룹의 공식이 있는데 네네. 그걸 싹 버리고 네. 그 자리에 누구나 듣기 쉬운 음악을 듣는 사람이 100이라고 한다면 K-팝이 그동안 승부를 걸었던 거는 K-팝을 듣는 10을 아주 고관여층으로 끌어들이자는 거예요. 네. 이쪽은 틈새 시장 전략이죠. 10을 매니아로 만드는 거야. 미국 시장에서 음악을 띄우고 싶어. 근데 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그들만이 갖고 있는 룰이 있는데 여기에 뭐 K-팝이 바로 진입할 수가 없으니까 K-팝을 좋아하는 매니아를 확보하자. 히트곡 전략이 아니라 히트 가수를 만드는 전략인 거죠. 오케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우리가 알고 있는 3세대 그룹들이 모두 이런 전략으로 사실 성공했죠. 이 가수를 좋아하고 그들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들자. 그 정점이 암이고. 그렇죠. 그 정점이 BTS인데. 이것만으로 사실은 승부가 됐죠. 된 됐는데. 거고 그 이유는 애초에 미디어 시장이라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류 시스템으로 거기서 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진입할 수 없으니까요.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있었던 뉴미디어의 혁명이었죠. 한편으로는 요 파이 자체가 이제는 약간 맥스가 온 거예요. 오케이. 하이브라든지 JYP라든지 SM이라든지 YG 같은 그룹이 기존에 갖고 있는 힘으로 신곡을 내고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 거는 유효한데 그 외의 그룹들, 중소기획사, 뭐 신생주자, 후발주자들이 요거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100 중에서 10을 수많은 그룹들이 파일을 다 나눠가니까 그 이외의 것들을 뚫고 나갈 그 방법이 없었어요. 그 메이저들이 그 방식으로 딱 점유한 10을 그 아래 등급의 기획사들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반전의 카드를 보여준 게 뉴진스였어요. 요 10이 아닌 나머지 90을 공략하자라는 전략을 이제 시도를 했고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럼 빌보드 차트 뉴진스 같은 경우는 100위 바깥에서 시작을 했어요. 112. 그 다음 주에 98위. 그러니까 BTS는 나오자마자 1위 딱 찍고. 그건 뭐 그냥 무조건 1위죠. 1위 찍고 나서 점점 내려온다면.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저 바깥에서 차차가 올라가. 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히트곡의 방식인데. 그게 원래 전통적인 방식이죠. 전통적인 방식인데 그게 불가능했죠.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라디오 방송이 돼야 되고요. DJ가 이거 괜찮은데 그렇죠. 하고 틀어줘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DJ가 안 틀면 그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그래프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디선가 노래가 나와야 음원 사이트에서 찾아볼까? 그치.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뉴진스와 50-50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냐면 틱톡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먼저 뜨는 게 아니라 틱톡에 어떤 영상, 어떤 챌린지 그걸 먼저 접한 친구들이 야 이거 좋아 네. 하면서 그것을 커버하거나 또는 그 부분을 계속 퍼뜨리는 거야. 그거는 라디오 DJ거나 음악 전문가일 필요가 없어요. 이 50-50 같은 경우는 프로레슬러, 모델, 그냥 이 곡이 좋고 재밌어서 음악 평론가가 아니라 DJ 그런 데로 뚫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네트워크상의 네. 수많은 사람들이 분야와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어요. 야 이거 괜찮아 하고 네. 티끌 모아 태산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 노래가 단순하고 쉬워야 됩니다. 그치. 그게 K-팝이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거거든요. 왜냐면 틈새 전략을 위해서는 독특해야죠. 틈새 전략 사실 2등 전략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게 슈퍼 플랫폼을 업고서 서서히 먹히는 거예요. 이거는 대형 기획사라든지 이런 큰 자본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싱글 차트 핫백에 17위로 진입에 성공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버블링 차트라 그래서 100위까지 밑에도 사실은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치고 올라와서 80위, 70위, 40위. 그리고 제가 2021년 말에 쇼폼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쯤에 만들어진 기획사예요.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기획사들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파이가 있고 그거 같은 전략으로는 못 이깁니다. 큰 기획사가 아닌데. 전혀 아니에요. 신생 기획사예요. 흐름을 읽은 거죠. 그거를 틱톡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흘렸고. 물론 흘린다고 다 뜨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제대로 파도를 타서 핫백에 들어가가지고 음악 그 자체의 힘만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8주 연속 상승해서 17위고요. K-팝 걸그룹이 갖고 있는 기존의 기록도 깨져요. 최종 순위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요런 루트가 만들어진다는 게 중요하고 1위를 하느냐 못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머물 것인가. 그렇죠. 차트인 기간이 중요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성공하는 모델이 나온다라는 게 중요하고 K-팝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틈새 시장 전략, 2등 전략, 마니아 전략의 대안으로서 K-팝의 성공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재밌다. 그래서 지금 50-50가 뜬 걸 보면은 먼저 바이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바이럴 된 거를 보고 사람들이 미국은 이제 스포티파이라는 게 가장 크거든요. 스포티파이에 가서 그 노래를 찾아봐요. 그래서 스포티파이 순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높아진 순위가 빌보드 역으로 반영되는 거죠. 피드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니. 기존의 K-팝은 한글 버전이 일단 있고. 박시정 평론가 들어도 되겠는데? 근데 여기는 확실히 이걸 전략을 세웠다는 게 분명한 게 뭐냐면 영어 버전이 더 좋다는 사람이 많아요. 단순히 번역본이 아니에요. 음악을 각자 만들다시피 한 거구나. 영어 버전은요. 아예 랩이 없습니다. 특히 미국 팬들이 K-팝에서 좀 막히는 부분이 랩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겠지. 그래서 랩을 뺍니다. 빠르지도 않고 적당한데 이 스페드업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노래를 빨리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돌리는 게 있어요. 빨리 돌린 버전이 재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요거를 하나의 템플릿으로 사람들이 만들기가 좋아요. 네, 기존의 K-팝은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갖고 놀게 해줬구나. 기존에는 꽉 차 있는데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큐피드는 빨리도 돌렸다가 영어 가사도 착 붙고, 그러니까 틱톡 바이럴, 쇼츠, 쇼폼, 그다음에 음원 사이트, 다시 그게 이제 차트 순위로 발전이 되면서 빌보드에서 최고의 기록을 세운. 빌보드 차트가 가연부대 같아. 이제 거기서 올라가고 그러나서 우리가 알게 되고 기특한 그룹이 나타났다. 여기까지 해놓고. 자, 중요한 건 제가 2년 전에 이미 말을 했다는 거. 자, 우리 박신원 평론가하고는 이 얘기를 해볼게요. 전기료, 가스료 인상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핑계를 댄 게 탈원전이에요. 네. 이 탈원전이야말로 보수의 대표적 사기지. 새로는 짓지 말자고 했지 원전을 멈춘 적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원전 전기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어요. 오히려 늘었는데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가 올랐다니 개사기지. 대표나 폴스가 조선일보지. 탈원전은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 하는 정책 방향이지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단 말이야. 실제 탈원전을 한 나라는 독일하고 대만이지. 거기는 멈춰버렸어. 우리는 아니야. 그러면 진짜 이유가 뭐냐. 그거를 우리 박시정 평론가가 3분 이내에. 알겠습니다. 도전.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원전 관련해서 발전량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건 사기다 하고 정리하고 논란거리도 안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 한전의 적자, 가스공사 적자, 전기료 인상의 원인을 탈원전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왜냐?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원인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한전은 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은 전기를 유통하는 회사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유통은 뭐예요? 물건 떼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면 흑자 보려면 어떻게 돼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흑자예요. 적자는 뭐죠? 예,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한전이 왜 적자인가? 비싸게 사고 있는 파트. 원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싸게 파는 파트 중에서 첫째 연료비예요. 그래프만 딱 보시면 됩니다. 연료비가 올라가면은 마진, 빨간 편이 내려가죠. 연료비가 올라가면은 마진 떨어진다. 간단한 얘기죠.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파니까 적자예요. 왜 비싸게 사냐? 야, 국제 유가나 LNG 값이 거기서 거기지. 그게 아니란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특히 LNG가 이제 전기 값하고 민감한데 가스공사는 의무 공급자예요. 우리나라에 가스가 모자라면 안 돼요. 빵꾸를 안 난다는 게 최우선의 목적이 돼야 되니까 협상력이 떨어져요. 야, 한국가스공사 쟤들은 무조건 사는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매 파워가 엄청 높은데도 불구하고 협상력이 너무 떨어져요. 얼마나 잘 못 싸우느냐. 중국, 일본하고 비교한 자료가 많이 있는데 특정 구간만 뽑아서 얘기하면 일본보다도 70% 비싸게 사와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민간에 비해서는 무조건 2배 이상 비싸게 사오고 있어요. 연료값은 뭐 뻔한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싸게 사온다는 거예요. 민간과 한전이 또 석유공사가 연합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최적의 조합을 가지고 싸게 사올지를 연구해야 되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안 할까? 잘 들어보세요. 가스공사예요. 여기는 장기 계약을 합니다. 카타르에서 20년, 10년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해요. 민간도 사요. 여긴 장기 계약한 단가가 1,000원이야. 지금 국제값이 2,000원이 됐어. 그럼 여기 민간 안 사고 가스공사한테 손 벌려서 여기서 팔아줘야 돼. 그러니까 민간 업자는 어떻게 돼요? 싸게 사는 거죠. 근데 얘네 값이 더 비싸. 그러면 해외 가서 직접 사와. 여기는 무조건 이득을 보고 여기는 무조건 털리는 구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민간은 가격이 떨어지면 직접 사오고 가격이 비싸면 가스공사에서 사오는 거예요. 언제나 민간은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회사들한테 빨대가 꽂힌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되거든요. 이 구조를 허용해 준 거예요. 탈원전만 얘기할 때 가려진 얘기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통업자니까 물건을 띄워올 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력 구매값이 있어요. 이거는 70%는 한전의 자회사가 만들어요. 동서발전, 중구발전, 30%는 민간이 만듭니다. 그 30% 전부 다 대기업 계열이라고 전기 보시면 얘기예요. 앞에 거는 가스 얘기고 예. 지금 얘기는 전기 얘기입니다. 전부 다 대기업 계열사라고 보시면 돼요. 민간 발전사들이 많아요. 전기도 민간 발전사들이 있어요. 자, 그 민간 발전사로부터도 한전이 전기를 사온단 말이지. 네. 민간에 사올 때 어떻게 사오냐면요. 발전 단가를 뗄 때 원전 먼저 떼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석탄 떼요. 그 다음 석유 떼고 맨 마지막에 가스 뗍니다. 쉽게 하면 전기 1,000원을 생산할 때 가스는 1,00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1,000원을 줍니다. 근데 그거보다 밑으로 석탄 떼고 이럴 때는 애들 걔한테도 1,000원을 줘요. 무슨 말이냐? 가장 높은 단가에 맞춰서 무조건 다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간 발전사는 반드시 돈을 또 벌게 돼 있어요. 아까 민간이 가스를 상대할 때도 돈을 반드시 벌게 돼 있었잖아요. 전기도 민간 발전사가 반드시 돈을 벌게 돼 있어서 한전이 최대 적자라고 하잖아. 민간 발전사는 최대 흑자야. 네. 그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전 적자 어떻게 해? 그런데 뒤에서 웃고 있는 대기업 민간 발전사들은 최대 흑자. 적자가 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많이 흑자 보잖아요? 그 제한시켜버려요. 횡재세로 땡겨버려요. 우린 그런 거 안 하고 있죠. 작년 12월부터 올 봄에 너무 값이 비싸니까 잠시 한정적으로 캡을 씌웠어요. 그 캡 씌우는 동안 얘가 비싸게 못 팔았죠?
손해났다고 해서 지금 정부가 그때 손해본 거 지금 다시 물어줄게 라고 물어주는 게 엊그제 결정이 났어요. 그게 얼마냐면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스비 올리면 전기료 올리면 2조 정도 그의 반 정도를 그냥 바로 돌려주기로 한 거예요. 민간이 공공 부문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이익을 빨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손실을 일반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데 그걸 맞습니다. 들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탈원전 하는 거예요. 개사기를 치는 거지. 한전 국가기업이 적자 난다는 공포로 해갖고 저항선을 없애는 대신에 뒤에서 웃고 있는 애들은 따로 있다는 거야. 야, 니네 왜 이렇게 많이 벌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거야. 그 다음 적자는 뭐야? 싸게 파는 거죠. 왜 싸게 팔아요? 국민들이 힘드니까 싸게 파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전기료를 안 올린 건 맞아요. 근데 왜 안 올렸냐? 코로나 때문에 못 올린 거예요. 자영업자 다 문 닫고 영업 정지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 전기값 올려봐요. 그런 거를 충격 흡수를 해주라고 있는 게 공기업 아니에요. 근데 방만경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정부 출범하고 1년 넘도록 너는 왜 못 올렸는데 물가 부담 때문에 못 올리는 거. 지난 분기에는 회의 당일날 취소하고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은 당정 협의하는 날. 왜?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게 파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때만 방만경영해서 못 올렸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커플이 서로 안 올리면서도 괜찮네요. 앞으로는 유기적으로 좀 결합시켜봐야 되겠어요. 네. K-팝 그룹을 경제적으로 좀 분석도 하고. 좋죠. 우리 애초에 처음 만난 게 하이브 카카오 인수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섞어가지고 앞으로 좀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오늘 뒤죽박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절 건강 근본부터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관절 건강 기능식품 현관보가 그것인데요. JW 중해제약 건강기능식품으로 엄선된 주원료인 MSM과 NAG, 젖산 칼슘으로 건강한 관절, 연골, 뼈 모두를 생각하는 활기찬 인생의 첫걸음 현관보.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일본과 중국 전문가를 저희가 또 연속으로 모셨는데 이제 G7이 곧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있잖아요. 우리는 검증하러 간다고 하고 일본에서는 설명회라고 하거든요. 절대 검증 과정이라고 안 하죠. 맞습니다. 정답! 그쪽에서 거의 그 검증에 가까운 시찰이다 했더니 같은 날에 일본의 니시무라라는 경제산업성 장관이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오는 것 절대 아니라고 또 그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냐? 그냥 그 일본 쪽의 내용을 설명한다. 설명 듣고 오는 견학이에요. 네, 1박 2일이었는데 원래는 이것은 늘려서 4일을 했어요. 관광이 되는데. 검증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예. 시료 채취 안 된다. 그리고 또 30일에 그 스가촌 총리가 옵니다. 스가촌 총리가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러 간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 사람이 반열을 결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결정했는가? 이것을 이번에 인터뷰로 말했거든요. 후쿠시마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 이외에는 없다. 후쿠시마에 오염수를 남기면 안 되는 거야. 위험하니까. 바다로 그냥 내보내는 게 후쿠시마를 위해서 좋은 거다. 후쿠시마 내륙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해요. 거기서 나오는 민물고기 이거 수출을 안 합니다. 일본 자체가 나서서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수출하고 다른 나라에서 판산의 검출이 되면 큰일 나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이 스스로
수출을 안 해요. 내륙 오염 문제를 해결을 못했구나. 예, 못했어요. 원종 추병 20kg, 30kg. 이거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요. 일본 내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밖으로 나오면 통제가 안 되니까 예, 예. 그러면 내륙이 얼마나 오염된지 드러나니까 내륙 물고기는 수출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 절대 안 되고. 이게 앞으로 역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프스라고 들으셨죠? 그 오염 예. 처리 시설 이름을 알프스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네네. 그게 그 62개의 그 핵물질을 다 제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런데 핵물질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합니다. 핵물질은 200개 이상 있다. 다른 곳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안 해. 그 부분은 숨기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것을 30개 정도로 줄여버렸어. 게다가 예.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검증 결과를 들고 올 리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포장하려고 하겠죠. 속으면 안 된다. 지금 그 IAEA가 여러 나라가 일본의 그 오염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조사하는 거죠? 일본에 안 가서 하고 있어. 받아주질 않는데. 그거는 일본이 만든 샘플수만 갖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라고. 예. 이거는 샘플수 자체를 만드는 과정으로부터 이거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이거. 예. 그리고요, 몇 번 일본 안에서 그러한 sen선에서 나왔어요. 기준치 이상이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본 정부 사람들이 그러한 위험성도 있는데 왜 쉽게 할 수 있지? 그거밖에 방법이 없나 봐요. 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네. 이거 그냥 뿌려버리고 괜찮다고 만들어버리자고 작전을 세운 것 같아요. 거기에 한국을 배우로 쓰는 거지. 이전에 정부였다면 어림도 없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기꺼이 배우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그 대가가 굉장히 비쌀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대충 언론하고 이렇게 마사지해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 왜냐하면 내 몸에 와닿는 거기 때문에. 예. 오늘 어떤 부산의 고등학교에 가서 특강을 했는데요. 왜 분신수길이 한국을 침략했는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었거든요. 일본 내에서 통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무서운 놈들을 아래 두고 있는 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땅이 있다. 몇 나라이자 한반도다. 이번에 오염수 판유도 되게 비슷해. 일본 안에서만 평화이면 된다. 네. 밖에 그냥 보내버리자. 위험한 놈들을. 특강하면서 비슷하구나. 교수님이 스스로 말하면서 스스로 설득됐구나. 일본의 속담에서는요. 여행 가서 손가락질을 받았다라든가 이것은 거기서 그냥 버리고 오면 된다. 예, 그 속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 섬나라의 평화, 질서를 지키면 된다라는,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죄를 저질렀다, 부도덕적인 행동을 했다, 그거는 상관이 없다. 거기서 그냥 버리고 돌아와. 이게 속담에 있어. 그 속담하고 이거 연결돼요. 후쿠시마 방류하고 네. 사고방식 연결돼요. 충분히 연결돼요. 예. 자, 교수님 그만 말씀하시고요. 고사가 교수님 들어오시기 전에 오늘 할 말이 없으시다고 저보고 다 하라고.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으니까 다 말씀하시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이 G7에 오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연설할 때 힘에 의한 현상 반대 이걸 넣어달라고 일본이 우리한테 요청했다는 거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중국 욕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자면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뜯어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하수인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목적,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뜯어내면 그 공백을 일본이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 이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사카 교수님 일단 짧게 얘기해 주세요. 먼저 그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달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어요. 예. 네, 제가 자 그러면 일본에 어디에서 이러한 뉴스를 냈는가? 오늘 하루 종일 찾았어요. 없어. 없어요. 일본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어. 예. 전혀 보도되지 않았어요. 야. 그러면 뉴스 소스가 어디야? 대통령실이지. 왜냐하면 좀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요청을 혹시 했다 하더라도 밝히지 않지. 예, 밝히지 절대 않지. 밝히지 않을 거예요.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흘린 뭔가 거다. 그리고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한국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간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첩이 제가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비밀로 해요. 비밀로. 예, 절대적으로 이런 것은 그렇죠. 왜냐하면 나라의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가 요청해서 그것을 말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제가 쫙 찾았어요. 안 나와. 야, 포인트다, 포인트. 간첩의 소행이에요. 일본의 의도가 그 안에 진짜로 숨어 있다면 그거는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떨어뜨리면 예. 그 공백을 일본이 메우면서 경제적 이득을 가져갈 것이다. 그런 계산이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중국 관련해서 최근에 대만 유사시에 대만 TSMC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예요. 여기를 폭파하고 기술자들을 미국으로 데려가겠다. 이런 말을 미국 하원의원도 얘기하고 몇 달 전에는 트럼프 때 안보보좌관도 얘기하고 또 작년에는 블룸버그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머릿속에서는 저 대만 유사시에는 TSMC 중국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폭파. 이게 골 때리는 게 지들 회사가 아니잖아. 대만 회사 아니야. 대만 회사를 폭발을 시키고 기술자들을 미국으로 데려간대잖아. 이게 미국이 대만을 왜 거론하는지도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전에 석유 때문에 중동 개입했었지. 자기들이 셰일가스 생산하니까 중동 필요 없어 버려버렸잖아요. 대만도 자유 가치 아니야. 반도체로 보는 거예요, 대만을. 그런데 그걸 중국이 뺏으러 간다? 그러면 자유, 인권, 대만 사람들의 생명 안 중에 폭파! 기술자 데려가! 거기에 이제 몸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운 거지. 너는 자유의 투사야. 잘하고 있다.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막 앞에 나가서 혼자 끓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걸 대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이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을 이제 역사학자들은 beautiful imperialism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제국주의. 그러니까 이전의 제국주의보다는 그 식민지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평등한 관계를 맺어서 제국주의 국가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난 1950년대 지금의 전후 체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미국은 굉장히 우아하게 그들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힘이 있으면 눈짓만 한번 뻥끗해도 알아서 다 해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 조폭보다도 득한 소리들을 정보 당국자들이 학자들이 막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반도 상황이 안 좋으면 미국 폭격기가 가서 삼성전자 폭파시켜. 그런 다음에 삼성전자 기술자들 미국으로 데리고 와.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버리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미친 새끼들 아니야. 깡패 새끼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대만 지금蔡英원 정부의 국방부장이 의회에서 굉장히 격하게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렇죠. 미국이 그런 말 한 것에 대해서. 예. 대만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의 수족처럼 굴던 나라거든요. 미국의 입지가 대만에서 지금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진당도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1월에 대선 총선이 다 있는데요. 지금 민진당이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 뭘 건드리느냐 하면 TSMC라고 하는 대만은 이걸 수호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미국이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미국하고 손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다니 우리의 TSMC를. 미국의 힘으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 건데 적어도 중국은 TSMC를 폭파시킨다고는 안 하거든. 미국은 실제로는 반도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대만 자신들의 운명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라는 걸 깨닫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안보에 미국이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점점.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미국이 그러면 왜 이렇게 조폭과 같이 TSMC를 공격을 할까? 교수님 가끔씩 목소리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일부러 하시는 겁니까? 아 그거 아주 귀에 확확 들어와요. 제가 맨날 구박받으면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이 과연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침략하지 않아도 대만을 고립시켜서 완벽하게 항복을 시킬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예. 우선 대만은 농업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1몇 %밖에 안 합니다. 식량 공급이 안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TSMC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석유 공급이 안 되면 대만 산업은 바로 올수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만 해협 여기는 하루에 140척 정도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세계 물동량의 50%가 왔다 갔다 하고요. 반도체의 70%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지역을 이미 중국은 2번이나 걸쳐서 그것을 완벽하게 봉쇄하는 시험을 끝냈어요. 반나절 만에 끝냈습니다. 미국 하원 의장 2명이 갔을 때 2번 다 해봤어요. 그게 끝나고 나서 대만에 대한 자세가 완전히 누그러졌습니다. 미국도 이걸 알아요. 무력으로 침략해서 대만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왜 그런 가정을 세울까? 공장장 생각이 동의합니다. TSMC라고 하는 반도체의 절대 강자를 어떻게든 대만에서 미국으로 돌리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공장들 지금 미국에 막 짓고 있잖아요. 대만 TSMC도 미국의 공장 지으라고 미국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부 짓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석유를 셰일가스로 해결하고 나서 중동 버렸잖아. 대만이 탐나는 게 아니라 TSMC가 탐나는 거거든요. 그걸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망을 미국 내에서 돌리면 대만 필요 없어. 대만을 그 정도로 보는 거죠, 그냥. 왜 이렇게 가격하게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반도체 전쟁에서 세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장비 회사입니다. 그 바로 밑에 TSMC가 있어요. 근데 이 두 회사 다 CEO들이 미국으로 오라 그러니까 안 간다 그랬어요. 그 TSMC가 창업자가 나와서 우리 안 가 계속 그랬어요. 심지어 ASML은 네덜란드 정부가 자기네들을 중국에 물건을 공급하게 못하게 하면 나는 차라리 국적을 바꿀 거야 라는 소리까지 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전쟁 칠 때 니는 없을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결국 TSMC는 손들었어요. ASML은 지금도 버티고 있는데 네덜란드 총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고 있고 중국은 계속 네덜란드 총리한테 하면 안 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목적은 삼성, TSMC 이 반도체를 미국에 가져오는 것. 중국을 지속적으로 안보적으로 견제하는 목표도 한국만 잘해주면 그것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한테 계속 너는 자유의 전사. 우리 대통령이 국내에선 칭찬을 못 듣고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 지지율이 제일 낮아. 밖에서
형이 야 너 잘한다 야 너는 자유의 전차야. 그거 듣고 그냥 맨 앞줄에 서가지고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그 스가촌 존니도 오고 그 다음부터 코무르급이 일본에서 계속 오를 거예요.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 지지를 올려주기 위해서. 예.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말하면서 예. 전직 총리 김 계속 보내고 있잖아. 예. 그리고 삼성이 일본의 큰 반도체 공장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또 일본 좋은 거지. 네네. 삼성이 일본에 공장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공동화가 되는 거죠. 한국하고 대만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미국의 인식은 일본이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에요. 불침 항모라고. 우리는 중국하고 연결돼 있는 땅이잖아. 러시아하고도 연결돼 있고 실제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훨씬 안전한 일본 쪽에다가 옮기는 작업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협력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받아주고 있는 사실. 거예요 지금. 예. 그런 그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넙죽넙죽 대주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는 간첩이 있어요. 그 간첩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계속 속닥속닥 해주고 있고 바보가 삐 그걸 다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이건.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은 우리의 국민들의 이익과 딱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글로벌 자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 미국으로 옮기거나 일본으로 옮길 때 삼성의 이익은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삼성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것은 그냥 삼성 하나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반도체를 만드는 수많은 하청 기업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그런 데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전용 기금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한국에서 그 전용 기금의 다른 이름은요, 태일 이해를 위한, 그러니까 일본을 이해하기 위한 전용 기금이에요. 목표는 한국의 우수한 그 IT, AI 기술을 일본으로 배돌리려고. 이게 그 한일 개선의 목표입니다. 뭐 일본이야 완전히 개선되죠. 일본만 개선되는 게 문제지. 그 한일 관계 개선이 일본이 경제적으로 쭉 올라가고 한국은 별로. 오히려 잃어버린 중국 쪽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교수님 말 안 한다고 안 하셨어요? 맞아. 한일 관계도 좀 국익의 관점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무역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5%도 안 사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본 무역에서 우리가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일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하면 더 심해질 겁니다. 일본이 우리 대통령한테 야, 힘에 의한 질서 변경이라고 연설문에 좀 넣어라. 이거는 사실 속국한테나 할 수 있는 굉장히 결례입니다. 어떻게 한국과의 정상한테 연설문에 너 이거 넣어 말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 했다면 굉장히 한국을 만만하게 본 거죠. 근데 그거를 일본이 보도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말했다면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일본이 이렇게 우리한테 요청할 만큼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다. 이 사고방식은 간첩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 훌륭한 일본이 우리한테 이런 요청을 했어. 간첩이 아니면 누가 그런 생각을 해. 간첩이 있어. 간첩이 있다니까 진짜. 이거는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하나다. 내성일체.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게 5%도 안 되는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의 말을 들어서 지금 중국 수출이 반토막이 났어도 홍콩까지 포함하면 2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5%도 안 되는 국가를 위해서 26% 국가와 적을 만들어라라는 이런 일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안 하겠죠.
설마 싶은데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대통령만 지금 1970년대 살고 계시는 게 미국 태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이하고 설레이번 국가안보보좌관하고 만나서 서로 간의 레드라인을 지키겠다라고 합의를 했고요. 칭강이라는 국가 미국 주중 대사하고도 만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미 국방장관도 중국과 만약에 일어날 불상사에 대비해서 우리 레드라인을 만들자 이런 협의를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경제적으로 죽을 맛이거든요. 지금 미국이 곧 부도 사태가 날 수도 있는 마지막 지점에 있는 건 다 아시죠? 국채 문제입니다. 근데 중국이 국채를 1조 3천억 정도까지 한때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계속 줄여납니다. 이게 미국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물가가 안 잡혀요. 디커플링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우리 대통령만 1970년대 정신으로 칼 들고 이 참 문제가 많아요. 칼 들고 뭐요?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늘 지쳐있는 남편에게 피로엔 간편한 밤샘 공부와 학업 스트레스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녀에게 피로엔 간편한 비타민 엔젤스 피로엔 간편한은 인체 시험을 통해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이거 두 겹 아닌가? 겹을 나눠서 비춰보세요. 양쪽이 다르게 비치죠? 세 겹이 맞는 겁니다. 듬직하고 탄탄한 세 겹 휴지. 브림재지. 자, 신장식 변호사 제 전원 도착하였습니다. 입장! 아니, 윤수만 변호사 왜 앞치마를 입고. 네. 주부 구단 같지 않아요? 오늘 처음으로 식품이 아닌 제품을 하나 갖고 나와가지고. 식품이 아닌 제품? 네. 칼. 작년에 광고했던 거 기억나세요? 작년에 이맘때 우리나라의 칼 기업들이 다 사라졌다. 그런데 장인이 만든 칼이 있다 하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명도 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제품이 대표가 돼야 되니까. 제가 할 일이 많죠. 연마서부터 살펴야 되고 제품도 살펴야 되고 살필 일이 한두 가지인가요? 날도 정확하게 고루 세워야 되고 또 칼도 휘지도 말아야 되고 또 이 작업을 해줄 적에 이 광처리 날처리라 그래가지고 이 광이 반짝반짝해도 안 되고 완벽한 무게중심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그걸 살펴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국제상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190명 뽑는데 190등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배운 실력이 없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와야 이제 된다 해서 그러면 일본 기왕 가는 김에 나 생각에는 제대로 배워가지고 와야지. 일본 스와메가 가는 동네가 있어요. 견학을 갔는데 중대한 걸 보여주질 않고 일하는 것만 살짝살짝 보여줬어요.
이제 내가 스벌 사장한테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코리아로 이거는 뭐 7, 8년 걸려 이 물건이 나오는 거다 그랬는데 하도 졸라대니까 처음에 사장님이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앉아서 해봤어요. 무슨 일이든지 중요한 게 자세예요. 그래서 한두 개는 잘못 나왔는데 3개, 4개째부터는 완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 사장이 보고 정말 대단하다. 예,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자루는 충분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자루 쪽에는 거기다 뭐 다이아몬드를 받고 뭐 사슴뿔이 갖다 받고 뭐 상당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칼 날 쪽에는 연구원은 팀도 없고 연구원은 회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건데 우리 주부님들은 손목도 약하고 또 칼을 잡는 방법도 잘 모르고 있고 무가나 뭐 식자재 썰게 되면 엄청 달라붙어 가지고 손으로 다 떼어놔야 돼. 편히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한 5, 6개월이면 나올 것 같았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그게 3년, 4년 걸렸습니다. 그 물건 4년 걸려서 나와도 누가 사갈 사람도 없고 구경도 누가 해주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수비자들이 썼을 적에 아 좋다 편하다. 정말 이 칼 쓰니까 스트레스가 싹 풀린다. 이런 말을 드려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가지고 한 30군데 나눠줘봤습니다. 이 칼을 쓰니까는 다른 칼 못 써요. 심지어는 독일 칼을 사다가 평생 동안 쓰는 사람들도 그거 버리고 이걸 쓴데 내가 만든 거. 나는 정말로 노대책이라서 세워놓던 돈도 전부 다 연구비로 다 써버리고. 근데 맞춤형이라 그래가지고 이 일을 하려면은 연마석이 또 개발이 돼야 돼. 지구상에서 없는 그런 연마석을 만들어내놔야 이거를 완료할 텐데 또 거기에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스테인리스 가는 그런 연마석, 연마석으로 광도 치고 나봐야 되가 어떤 거를 또 배합해가지고 광채를 너무 광이 나지 않게 유도하고 홈을 파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맨 끝에는 유약 처리를 다이아몬드 가루를 좀 넣고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연마석을 반듯하게 만들어내놨죠. 자, 인터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요리 제품도 하나와 같이 100개도 하나와 같이 1000개도 하나와 같이 이 제품을 저희가 작년 이맘때 주문을 받아서 작년 말까지 꽉 찼어요. 작년 말까지 공급이 끝났고 그리고 올해 이분이 연마석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야. 왜냐하면 칼이 좀 얇아진다는 거야. 이 균형을 맞추다 보면 칼 두께를 유지하면서 더 좋은 칼을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연마석을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하셨대. 버전 2가 나왔어요. 그 버전 2에 대한 영상을 또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앞쪽에 만든 연마석들이 약간 부족한 점이 에리아지 정밀로 뽑아도 연마석이 튀고 또 나온 이 골고리 먹지 못하고 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마석 개발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제는 연마석 자체가 쿠션이 있고 또 높은 부분은 많이 깎아먹고 얕은 부분은 또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제품이 좋아진 거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오이나 무를 썬다 그러면 그 라인이 좀 둥그스럽게 나온다든지 이거를 바로 잡는데 역점을 뒀고 그전에는 라인을 잘 뽑기 위해서 깎다 보면 칼이 얇아져가지고 그 부분도 해결한 겁니다. 이거 지금 제품을 딴지 회사에서 판매를 할 건데 만약에 딴지 회사에서 물건이 잘못 들어가던 거기에 직원들이 가만둡니까? 거기는 이거 시선 물건 팔질 않아요. 확실한 것만 파는 데라서 정말 신경 써서 썼습니다. 예. 요리 제품도 하나와 같이 100개도 하나와 같이 1000개도 하나와 같이 양지열 변호사
얘 부인이 푸드 스타일리스트예요. 손에 잡았을 때 무게가 딱 맞아서 정확히 썰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칼 보선 전체를 다 균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야채를 썰든 고기를 썰든 단면이 전부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신 거예요. 이걸로 오이 썰잖아요. 아니 저기 손에 저렇게 들고 있으니까 이걸로 오이 썰면 나 저거 어디 신문에 나올까 봐 걱정돼. 착착착 썰리는데 칼에 붙질 않아요. 대표님이 칼을 보내주셨는데 보낸 데가 어딘지를 안 적어서 보내신 거예요. 회사 이름도 없이 양재열 변호사에서 식칼이 딱 온 거야. 안 사람이 이제 보더니 이건 그런 용도로 보낸 칼일 수가 없다. 너무 좋다. 이 칼날이 톱니예요. 자세히 보면.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요. 되게 가볍게 잘려요. 네. 그래서 저도 총수님의 얼굴이 각인이 돼 있어요. 아, 진짜?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커스터마이징이니까. 네. 여기랑 협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시켜 나간 것이 바로 이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엄청나게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만원짜리를 79,000원에 사실 수 있어요. 네. 이 칼 한번 쓰면 다른 칼 못 써요. 네. 딱 칼 잡잖아? 그러면, 네. 어머, 이거 느낌 와요. 어머, 칼부리. 과도가 약간 서비스 개념으로 드렸던 건데, 이번에는 이것도 정말, 너무 정성껏 만들어서 여기도 다 톱니 달고, 톱니의 간격도 다 조절을 한 거거든요. 이걸 집에서 갈면 안 되고, 맞아요. 칼 통해서. 연마 서비스를 보내면, 네. 연마를 해서 돌려줘요.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네, 자기 이거는 제품에 대해서. 연마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장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요. 한 가지 추가로 개선된 부분이 손잡이 부분이 수지가 들어갔어요. 네. 일부러 바꾸신 겁니다. 고급화한 거예요. 이 칼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이게 이제 집을 수호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집을 수호해준다. 네, 진짜 있어요. 그런 의미들이. 그러면 네. 방마다 꽂아놔야 되겠다. 방마다. 칼이 수호해 주는 거예요? 총수 얼굴을 보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입장! 네, 안녕하세요. 저 칼 되게 좋아요. 진짜 좋은데 다시 또 이번 더 업그레이드 개선을 했어.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딴지 커스터마이징 버전으로 총수님 얼굴 각인 저 새겨져. 왜 저런 짓을 했대? 날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요? 그 몸체는 두툼해지고, 날은 더 날카로워지고. 저게, 그, 고기, 이렇게 좀 소분할 때, 고기 잘라보면, 야, 정말 잘 잘린다. 두 번째는 토마토. 이게 날카롭지 않으면 토마토 싹 하고 잘 안 잘라지거든요? 껍질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토마토 싹 자르면서, 그치. 고기 딱 소분하면서, 야, 저 진짜 좋은 칼이구나. 난 이제 큰 칼만 있었는데, 과도도 하나 사야 되겠다. 같이 세트로 나와 있습니다. 세트로? 네. 우리 윤성원 평론가가 사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집안을 수호한다. 작년에 주문 받아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문은 만 개가 들어왔지만 12월까지 나왔어요. 네, 지금 빨리 이게 주문을 해두시면은 올해 안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하나 살래. 돈 앞에 놓으면 돈을 지켜주는 거 아니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고맙습니다를 하더라. 네. 미국에선 땡큐. 좋아요. 나는 이 칼 버전 나올 때마다 가지고 싶은 게,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면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이분이 직접 본인이 연마해가지고 본인이 하나하나 만드는 거라, 그래서 주문 한 번에 10,000개를 받았는데 마지막 물량을 작년 말에야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올 때마다 다 소장하려고 하는데, 지금 세일하실 때.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 네, 더 유로의 발사믹인데요. 지금 뭐 너무 색깔로 예쁘게 나와 있는, 발사믹 식초. 네. 색깔이 왜 다른 거예요? 다 다른 맛입니다. 그 세트로 한꺼번에 파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다 다르거든요. 하나 픽을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제 픽은 저는 이제 망통 레몬. 라즈베리 같은 경우는 좀 더 건강한 맛이에요. 그냥 다 사면 안 돼요? 너무 이뻐. 양주병 대신 이렇게 놔두면 너무 이쁠 것 같아. 항상 모든 걸 술로. 망통 레몬. 네, 망통 레몬을 제 원픽으로 이제 꼽겠습니다. 여기서 양지열 변호사는요? 저는 자몽을 꼽을 것 같아요. 플레인 요구르트에 이렇게 살짝 얹어주셨거든요. 총수의 얼굴을 보고 나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있는 그런 느낌. 맛있죠? 맛있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다 사셔야 되는 거 아시죠? 고맙습니다. 신장식 변호사의 원픽은 뭡니까? 올리브 오일 그 파는 거 있잖아. 예, 그 올리브 오일에다가 네. 망고나 자몽 같이 하면 이 향이 잘 살거든요. 과일 향이 잘 살아서 거기에 뭐 미니 토스트나 혼자? 그다음에 뭐 꼭 그렇게 치즈. 사실은 고기가 제일 잘 어울려요. 신장식 변호사 집에 보통 들어가면 한 10시쯤 되잖아요. 10시, 11시 이 정도 되죠. 혼자. 예, 그렇죠. 영화를 보죠. 혼자? 술 한 잔 하고. 근데 절대 음주운전 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먹습니다. 할 틈이 없어요. 예. 도와주십시오. 믿어주세요. 치즈, 미니 토스트, 이 식빵 굳힌 거 있잖아요. 한 3,000원에 한 거. 거기에다가 치즈, 올리브 오일하고 망고나 자몽 딱 해가지고 먹으면. 혼자? 맛있어요. 와인 안주로도 맛있고, 화요 41도, 얼음, 진버, 탄산수. 꼬냑도 맛있습니다. 꼬냑. 슬퍼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인데 다 아니, 지금 이상하게 슬퍼지고 있어. 아니, 슬퍼지는 게 아니라 다들 부러워하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혼자 저기다가 딱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여기? 그거 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비키니의 계절도 돌아오고 옷깃이 다 얇아져가지고 샐러드를 먹게 해주는 게 바로 발사믹입니다. 아니, 우리 신장식 변호사는 다이어트하고는 상관이 없고. 칼 얘기할 때 고기 소분해서 남는다는 것은 벌써부터 눈물 났었어요. 아니, 그게 왜 눈물이 나? 이 사람들이 부러움의 표시를, 야, 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가서 고무줄 끊는 거, 그런 심정이야. 부러우니까. 다들 넣잖아요. 변호사님, 힘내세요. 자, 그러면 영화 얘기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있습니다.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거의 뭐 각설이 못지않게 매년 돌아오는 시리즈죠. 이번이 10편째예요. 10편 해야 된다고. 예, 10편.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냥 간단합니다. 비싼 자동차들 잔뜩 나와서 다 때려 부수는 영화다. 정말 머리를 1도 쓸 필요가 없다.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빡빡이 3명이 나와가지고 빈 디젤이랑 제이스 스태덤이랑 원래는 이제 드웨인 존슨까지 나왔었는데 드웨인 존슨이 빈 디젤과 싸우고 이 시리즈에서 나가버렸답니다. 예. 3 빡빡이가 2 빡빡이로 바뀌었어요? 네네네네. 또 새로운 빡빡이들이 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빡빡이 개수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무지성으로 볼 수 있는 영화다. 범죄도시 3편이 2주 남았죠. 범죄도시 3편이 벌써 나와? 약간 총대를 맨다는 심정일 것 같아요. 네. 한국 영화 점유율이 낮아서. 아니, 한국 영화 평론가들은 총대를 맨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영화 제작자도 스스로 총대를 맨다고 생각하고. 이때가 찬스라고 생각하겠죠. 이때가 찬스. 그렇죠. 그러니까 총대를 맨다기보다는 시장의 기회. 반응이나 이런 게 있어요? 보신 분들이 있죠. 2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였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재미있는 상업 영화 정도라고까지는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편 추천드리고 싶은 건 토리아 로키타라는 영화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덴마크 출신 감독 다르덴 형제. 벨기에. 벨기에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는 또 진버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 감독은 여기서 이렇게 무슨 영화였는데? 벨기에에 2명의 난민 아이들이 있어요. 체류권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영화가 아무런 기교를 부리지 않는데 엄청 재밌어요. 극장은 굉장히 적겠네, 숫자가. 네. 네. 아마 아침 아니면 저녁에 보셔야 될 건데. 문재인 다큐도 예. 관객이 안 된다고 조선일보 막 때리잖아요. 실제로는 시간대를 안 주는 거예요. 그 제작사에서 이렇게까지 시간대를 안 줄 줄 몰랐다고. 저녁에 볼 수 있는 극장 자체가 거의 없어요. 예, 안녕하세요. 출연 배우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영화 잘 되면 좋겠죠? 하하하, 반응 왜 이래? 좋아요. 하하하. 극장 정권의 눈치를 보는 엄청 나쁜 시간대를 줘요. 제작자 얘기로는 영화 사상 이런 적은 없었다고. 실제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4시간하고 영화 시간을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한 불가능하게 시간대 만들어놨어요. 갖다 놨어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평점 사이트 있잖아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제 평점 사이트마다 돌아다니면서 테러를 하고 이게 영화가 성공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건지. 그 성공이 자기 탓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지. 원래 이게 작은 사람들은 그래요. 사이즈가 작은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그리고 사이즈가 되게 크신 것 같은데. 그 심기를 경호하더라고 또 극장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영화가 삼각형. 여튼 네, 네, 맞아요. 황금종려상 받은 감독이거든요. 상류층의 그 위선을 블랙 코미디로 엄청나게 까거든요. 네,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카타르시스가 느껴져가지고 인플루언서 모델이 초호화 크루즈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졸부에다가 지금 대단한 사람들이 막 다 탄 거예요. 그런데 배가 그 섬에 자초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계급의 전복. 이 감독이 굉장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통쾌하게 그런 그 상류층의 위선을 드러냈다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슬픔의 삼각형. 네, 슬픔의 삼각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미간을 찌푸리면 나오는 이 여기에 그 표정이라고 해요. 여기를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부른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긴 해요. 그 복이 어디로 들어오는 줄 아느냐, 미간으로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뭐 여기 내천자 새겨주면 거기로 복 빠져나간다라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영화를 추천을 하려고 겟아웃이라는 영화입니다. 겟아웃. 정말 재밌습니다. 세상에 복선과 중위법은 이게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2번 보게 됩니다. 그 영화로 한 번 더 보게 빵 됩니다. 떴지. 네. 조던 필 감독 말씀. 흑인 사진가가 여자친구는 백인이에요. 백인 가정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주말에 하루 1박 2일 동안 그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파티도 하고 거기서 벌어지는 일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네.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할 수가 없어. 말하지 말하고 싶어요. 말을 해버리면 그렇지. 망하는. 바로 스포. 네.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주인공들이 타고 집으로 향하는 SUV 차량의 제조사까지도 전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나하나가 한 장면 한 장면에 복선 아닌 게 없고 의미가 아닌 게 없어요. 쭉 한 편을 다 보고 나면 야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 막 뭐가 막 눈에 잡혀요. 와 여기다가 이런 장치를 여기다가 심지어는 사슴이랑 교통사고 났는데 거기에도 의미가 있어. 겟아웃만큼은 아닌데 나머지 2개도 볼만해. 이게 아카데미 감독상, 작품상, 뭐 나무주연상 뭐 쫙 노미네이트 됐는데 각본상만 받았거든요. 그만큼 각본이 뛰어나다. 참 잘 갖다 붙여. 각본상만 받았거든요. 아카데미를 욕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그게 아니고 그만큼 각본이 뛰어나다. 맞다니까. 아니 그런 각본을 받아들면 감독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 오히려 그 감독이 자기가 쓰고 직접 썼어요. 네. 넷플릭스 시리즈 비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항상 화가 나 있는가? 비프라고 스티븐 연 나오는 성난 사람들 시리즈예요. 이 시리즈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서 오랜만에 넷플릭스에 괜찮은 거 하나 올라왔구나. 근데 지금 택배 기사가 글로벌 1위거든요. K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일 거고 저는 누적 상영 시간에서는 다른 글로벌 1위와 비교되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저는 도저히 못 보겠어서 다 못 봤어요. 중국에서 넷플릭스 안 되잖아요. 서비스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반응 중에 하나 그거 보고 빵 터졌어요. 한국은 SF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중국 관객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이런 작품 나오면 넷플릭스가 K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한 것보다 더 작게 해줄 수 있어. 그거만 좀 맥히면 어떡하라고. 자, 그럼 우린 또 장모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윤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윤 대통령 장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장모가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이거 다스베이다에서 여러 번 다뤘는데 간단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땅이 있는데 이거를 LH공사가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지자체장이 알겠다. 그러면 민간 개발로 가자. 업체를 선정해서 민간 개발을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사실상 장모 한 사람의 땅이야. 소유주가 장모 플러스 장모가 대표인 회사 땅. ESIND. 네. 그러니까 주민이 아니고 장모야.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선정된 시행사가 장모 회사야. 그러니까 장모가 자기 땅을 자기가 개발했다고 LH에 꺼져 했는데, 당연히 혼자 다 드셔야죠. 하고 시행사가 돼가지고 그 이익을 다 먹었더라. 출발 자체가 골 때리는 거예요.
애초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개발 부담금을 안 냈다가 여기는 왜 아파트 단지 340세대나 개발을 해서 돈을 못 벌었다는 게 말이 되라고 의혹 제기를 하니까 그렇죠. 나중에 부랴부랴 개발 부담금을 1억 8천을 낸 건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땅 주인도 원래 장모 쪽이었고 개발한 쪽도 장모 쪽이었고 게다가 그 땅이 평평한 대지가 아니라 이게 산에 가까운 거를 굳이 깎아서 그 주변에 양평에 평지 많은데 그러니까 그 땅은 깎아야 되는 땅이야. 그러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여차치 그거 말고도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어떻게 여기서 개발 거기가 허가가 진짜 핵심이야. 났냐. 처음에 알려진 거는 돈 벌었는데 왜 개발 부담금 안 내느냐. 그게 시작이었어요. 두 번째가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 그렇지. 나중에 1년 지나서 양평으로서 잠깐만요. 그거 끝났으니까 빨리 이거 다시 해줄게요. 하고 그걸 또 늘려줬어요. 원래는 끝나야 되는데. 중공검사 해야 되니까 서류 보다 보니까 이거 봐라 벌써 사업 기간이 종료했는데 원래는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그 사업권을 회수합니다. 근데 회수하지 않고 나중에 소급해서 연장을 해줬죠. 원래는 사업권을 잃어야 되는데 사업기간 지났네? 거꾸로 소급해가지고 사업기간을 연장해줬어요. 그만큼 봐준 거예요. 그중에서 제일 굴 때린 게 여기가 팔당호 수온보호를 위한 특별 대책 지역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수처리 관련 규정이 엄청나게 까다로워가지고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이 하수처리 관련 규정을 못 맞춰가지고 판판이 나가 떨어졌죠. 판판이 실패한단 말이야. 준공허가 안 나. 근데 여기는 골 때리게도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준공허가가 먼저 나요. 먼저 나고 나서 나중에 규정을 맞춰줘요. 그러나 경찰은 규정에 맞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게 가장 나쁜 게 뒤로 그 일대 개발들은 그런 식으로 내가 만약 이렇게 했으면은 나는 죽었어요. 사형이지, 사형. 제가 이제 웃었던 포인트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영농계획서죠. 경자유전의 원칙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거 아니면 그 농지 못 가지게 하는 건데. 네. 근데 최은순 씨가 영농계획서를 냅니다. 농기구 호미 하나 사판자로 누가 농사 질 거냐? 최은순 1인. 이 말이 되는 영농계획서입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호미로 자기가 호미 사업 농사 짓겠다고. 그때도 벌써 70 노인이었을 거 아니야. 그 영농계획서를 냅니다. 그리고 그 영농계획서 인정받아서 농지를 취득을 한 거예요. 첫 출발부터 마지막에 돈 버는 것까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연속이에요. 근데 또 중간에 하필이면 그 동네의 검사 대빵이 하필이면 또 윤석열이었고 사위 윤석열이었어. 당시 여주지청장이 그 윤석열이었고 양평 군수가 국민의힘에 있는 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이 작년 3월부터 연설을 합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친하다. 장모권 허가를 참 잘 내주고 잘도 돌봐줘서 윤 대통령이 나한테 그렇게 미안해한다. 자 나를 믿어라. 이 연설을 합니다. 와 팀킬인가? 왜 칼을 들고 얘기를 해? 아니 그런 얘기를 해. 자백이잖아 자백. 칼이 자꾸 들고 싶어가지고. 영농계획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보기에도 되게 민망하긴 했나 봐요. 어쨌든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우리는 알 바 없다.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영농계획서도 장모가 내고 그 회사도 사실상 만들었고 그런데 엄마는 몰랐어인 거예요. 근데 그 삽이랑 경운기 그거 다 아들한테 양도한 거예요? 아니지 이제 그때는 엄마가 농기구의 소유권은 어디로 갔는가? 농사를 안 짓고 아파트를 지어버린 거야 아들이. 잘못했네 얘기하러 보니까. 단계별로 불법이 있어요. 단계별. 내가 만약 이랬으면 난 햇볕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바로 또 우리 대통령 부인 출마를 미는 힘 중에 하나다. 엄마 보호해야지. 응? 임기 이후에 그러면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직접 정치해야지 네가. 라고 누군가 옆에서 속삭여주지 않을까. 난 그래서 이 무혐의를 보면서 출마하실 것 같다 더. 아니 본인을 위해서도 그럴 그렇지.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도 김건희 씨도 자금 조달에 역할을 근데 했거든. 자금 조달을 판결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ESIND랑 다른 회사랑 그 소송이 있었어요.
돈을 8억을 김건희 씨가 조달한 돈의 성격이 투자금이냐, 투자금이면 이익까지 엎어서 줘야 되잖아요. 대여금이냐, 그러면 이제 원금하고 이자만 줘도 되니까 대여금인 게 좋겠지. 김건희 씨나 최은순 씨 쪽 입장에서는. 근데 김건희 씨는 뭐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데 대여금이건 투자금이건 김건희가 돈을 가지고 왔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은 대여금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게 왜 문제가 없어요? 이 사업 자금을 댔는데 조달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연루된 것이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싹 빼줘. 부인도 빼주고 장모도 빼줘. 한 사람이 가진 땅을 이런 식으로 개발한 적이 있느냐. 이 지역에서 최초의 일이에요. 당연하지. 보통 주민들이 반대하면 대부분 한 10명 이상 그 땅에 주민들이 반대하니 지자체장이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자기 혼자 자기 땅 가지고 이 일을 벌인 거예요. 개인 땅을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느냐? 없어, 당연히.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장동이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대장동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성남시하고 나눠먹게끔 계획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예 개발 부담금도 안 냈던 거예요. 고사하고. 다 먹어버린 거야.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최은순 서면 조사했다고. 네. 소환 조사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 경찰은 취임식 때 초대하죠. 그렇지. 이거 수사하던 사람을. 수사하던 경기남부청. 이렇게 담당자. 지금은 힘으로 덮었는데 글쎄. 임기가 지나고 나면 어떡하지? 총선에 한번 뛰고 대선으로 가자. 세게 해야 돼. 말도 안 될 것 같지? 그게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싹 다 구속시켜 이거. 여보 사랑해. 형식적으로 그만뒀다고 해서 자기 이름까지 딴 회사였는데 관여를 아예 안 했다라는 얘기조차도 사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이상하다라고 볼 수가 그리고 있죠. 사실. 저기 요양병원도 뭐지? 요양병원 이름이 뭐식인데. 예. 그거는 동업자 이름 하나씩 딴 거거든요. 같이 시작했던 동업자 이름 하나씩. 그 요양병원 이름은. 이름을 남기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다. ES는 은순일 것 같아, 나도. 그치.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 게, 그 LH에서 원래 추진하던 그보다는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 있었는데 ESIND 쪽으로 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경찰이 LH 공사에 소유하고 있던 땅은 그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이다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더 입지가 좋은 LH 땅이 있는데 왜 거길 안 하고 산을 깎아야 되는 입지도 안 좋은 이 땅을 개발을 허가해 줬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 땅은 LH 땅하고 다른 땅이니까. 완전 엉뚱한 대답이지. 이게 오늘 과음했네 라는 느낌이에요, 진짜 대답이. 내가 했으면 나는 지금 햇볕 못 본다니까. 오랫동안 못 봐. 여러분 안녕이야. 사회와 오랜 세월 격리됩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다시 소환될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다시 소환될 사건들이. 제가 장모가 나오는 영화들을 찾아왔어요. 2014년작 장모와 나라는 영화가 있는데 장모와 나? 제가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만 감상평이 3개밖에 없는 걸로 봐서는 혹시 이거 에로틱한 영화야? 표지에 장모님과 사이가 서로를 야릇하게 바라보는 표지더라고요. 뭐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효가 살아있나?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면 그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죠. 오빠가 기소됐잖아, 어쨌든 사문서 위조로. 그렇지. 오빠가 사문서 위조로 기소가 됐긴 됐으니까. 했는데 약간 애매하게. 차라리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공소시효가 중단되는데. 뭔 소리야? 아니, 법적으로 위험한 그렇다고. 사람이네, 이 사람. 간첩이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내죠. 유동규 씨가 요즘 법조면 폭탄을 터뜨려요. 정진상 재판에 가가지고는 뇌물을 줬는데 왜 민원을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았어? 대가가 뭐야? 라고 물었죠.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게 해줬잖아. 동생이랑 호칭을 얻었습니다. 네. 이게 뇌물의 대가야. 정말. 삼국지야 뭐야? 뇌물을 억대로 줬는데 그 대가가 뭐요? 아무것도 민원이 해결된 게 없는데 이쪽에서는 그런 민원은 없었다. 그런 뇌물은 없었다. 그랬더니 그래서 네가 뇌물 줬다는데 그 대가가 뭐야? 대가가 없는 뇌물이 어딨어? 동생의 호칭을 얻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그런 코미디 같은 재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정진상한테 1,000만 원, 김용한테 1,000만 원 돈 줬다. 근데 나중에는 내가 썼나? 법정에서 내가 썼나? 김용한테 돈 1,000만 원 준 거 맞아? 내가 썼나? 그 돈 1,000만 원 줬다고 해가지고 김용 기소돼가지고 기소돼서 구속됐단 말이에요.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그런데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가 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검사가 당황을 하죠. 왜냐하면 그 건으로 돈 받았다고 김용 씨는 지금 구속되기도 하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하필이면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 재판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줬다고 해서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었단 말이지. 야, 네가 돈 줬다고 해서 이 사람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잖아. 근데 그걸 지금 네가 썼다 그러면 어떡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참 되게 신기한 사람이 돈을 자기가 썼는지 줬는지도 헷갈리는데 또 돈을 봉투에 담은 건 그 편의점에서 샀던 검은 봉투의 질감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어서 확실히 거기에 담은 건 기억한대. 검은 봉투의 질감을 굳이 기억까지 해야 돼요? 더 웃긴 게 또 다른 증인이 쇼핑백을 줬다고 하는 거야. 비닐봉지를 살 이유가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거야. 쇼핑백이 없어가지고 비닐봉지를 사야 하는 거였거든요. 이 재판 전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소분한 거죠. 아까 우리 신장식 변호사. 소분. 검찰이 이 사람 하나의 말로 몰고 왔는데 이 유동규 씨가 왔다리 갔다리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말이 꼬이는 거야.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검찰 책임이 커요. 제대로 훈련을 시켰어야지. 이상한 사람이네. 말을 맞추려면 잘 맞춰야지. 제대로 맞췄어야지. 잘 맞춰야지. 그거 훈련 잘 시킨 사람이 있어. 이라고. 김만배 남욱동을 첫 번째로 기소를 했잖아요. 이미 1년 6개월 돼가는데 그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1년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유동규 남욱동이 입장을 바꿔가면서 이재명 대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유동규한테 다 이름했다. 근데 네가 성남시장이라서 책임인데 왜 그렇게 맡겼느냐. 이것 자체가 배임이다라고 했는데 유동규가 밖에 나와서는 일일이 다 이재명한테 지시를 받고 보고하고 했다라고 검찰이 공소장을 그 구조를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한 거라고. 겟아웃같이 극본을 제대로 썼어야지. 훈련을 제대로 시키고 한명숙 재판에서 죄수들을 말 맞추고 훈련시키듯이 전문가 있잖아. 중앙지검 강력 반부패 1부장. 저 아저씨 왜 저래? 혼 좀 내줘요. 삐 처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거리를 좀 둬야 된다고 봐요. 저리로 떨어져야 된다고 봐요. 앞뒤가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지. 사람 머리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는 전에는 정말 되게 청렴하게 전혀 뇌물이나 이런 거 안 받고 최초로 남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근데 법조에다 진술하다 누구한테 내가 돈을 받아갖고 이걸 해줬고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이런 걸 해줬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남욱한테 처음 받았다며. 이런 식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판사라면 이 진술의 신빙성을 하나도 믿을 수 없다고 다 탄핵해야 되거든요.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하는 재판이죠. 이재명을 제끼려고 하는 재판이잖아. 판사가 안 믿어야죠, 당연히. 유일하게 이 사람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 이 모든 사건이 여기까지 왔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욕심을 내면서 이 사람의 용량을 넘어버린 것 같아요. 검찰이 입력해준 게 이 사람 용량을 넘어가버렸다. 난 검찰이 입력했다고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나한테 왜 그래? 가만히 있어야지. 요 타이밍에서. 그냥 유동규의 말을 근거로 틀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는 안 잡힌단 말이에요.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크게 판을 짰는데 그러니까 유동규도 본인도 자기가 모르는 걸 자꾸 물어보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도. 아니, 이 양반을 검찰이 따로 불러가지고 원래 따로 불러면 안 되는 뻘이나 따로 불러가지고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다는 거 아니야. 그 이후로 태도가 변했다는 거 아니야. 그 시간에 입력을 했다는 거야? 저는 한 번도 입력됐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용량이 어떻게 넘쳤다는 거야? 사건의 구도를 요 스케치북에 요만한 A4 이쪽으로 빨리 용지에 넘어와. 그렇게 하면 설명이 빨라. 본인 나름대로는 A4 용지에 맞춰서 사건을 재구성을 하거나 근데 검찰은 그 A4 용지에는 이재명 대표가 안 담겨. 그러니까 검찰이 더 크게 그림을 그린 거죠. 유동규 씨하고 상관없이 이걸 그렸다면 검찰은 유동규 씨를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검찰의 계획을 유동규는 모르니까 그럼 이렇게까지 유동규를 밀어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를 받는 걸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태로는 공소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냥 재판 길게 끌고 가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오죽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아무리 내가 봐도 이게 무슨 재판이 이래. 아니, 그러니까 누가 입력했다는 거야. 하여간 이 재판은 엉망진창에 대해서 판사가 계속 물어봐요. 무슨 말이냐고 지금 판사가 물어봐요. 유동규 씨한테.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여러 개니까 여러 개를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요 재판에서는 유동규가 일일이 다 지시받아서 했다. 요 재판에서는 유동규가 동생이라는 호칭을 받고 1인 받아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각자 따로 놀아. 그때마다 논리를 개발하다 보니까 서로 사마띠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동규 씨는 다 돌아다녀야 돼. 다 돌아다니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동남아 순회 보면 거기 가서 이 소리하고 저기 가서 저 소리하고. 재판이 동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썼다고 해야 되나 받았다고 해야 되나 80%의 확률로 줬고 20%의 확률로 썼다. 나중에 수습을 그렇게 뭐 강수량이야 뇌물을.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힘드시죠라고 물어봤겠어. 호흡곤란 일으키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 재판이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끝나요. 유동규 씨가 이게 무슨 재판이 이래. 호흡곤란에 숨을 쉬기 힘들다. 실제로 그렇게 말해가지고. 끝났었어요. 자, 이제 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자, 김남국 코인건 관련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누가 나쁜 놈이다. 화살을 내부로 돌리는 거. 그렇게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게 이 캐비넷 사건의 첫 번째 기획 목적 중 하나예요. 그걸 부추기는 커뮤니티 활동도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 새끼가 나쁜 놈이야 흡사기는 거지. 자기들끼리 싸우는 정치 집단은 선거에서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런 내부자가 있으면 총선이면 경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답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럴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앞으로 계속 유사한 일이 벌어질 테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담담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우를 유지해야 된다. 다스베이다를 보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